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은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하건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제 나름 건실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열심히 살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무참히 배신한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약사가 저 포함 3명이나 있고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빌딩이라 제법 수입이 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편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4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고 시골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논농사 밭농사로 저희들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솔직히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장남이다 보니 부모님의 고민을 일찍 알게 됐고 저희를 키워내시는 것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일인지 일찍이 알게 됐어요. 철이 들고부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밭일에 손이 엉망이 된 어머니, 고된 논일에 허리가 굽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른 커서 내가 그 짐을 덜어드려야지. 내가 장남인데 장남 몫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자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할 테고, 그러자면 좋은 대학에 가야 했으니까요. 다행인지 제가 공부머리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입 꽉 깨물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아이고 청우야, 너 코피 났어? 코피? 언제 났지? 자면서 코피 나는지도 모르고 잔 거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적당히 하지, 잠도 좀 자고. 쉬면서 하고 있어요, 엄마. 그래, 몸 생각하면서 해, 응? 네, 엄마. 중학생 때까지는 조금만 노력해도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좀 버거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과외에, 집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은 그 정도로 지원해 주실 수 없었고요. 문제집 몇 권에 겨우 영수학원 하나 다니며 공부를 해야 했고 사고 싶은 비싼 문제집은 친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복사한 걸 얻어서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마저 나중에는 친구들의 견제로 얻어 쓸 수 없었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붙들고 있었고 잠자는 시간조차도 아껴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었는데 피곤하면 자다가 코피가 나서 아침에 베개고 이불이고 옷이고 피가 묻어 엉망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 많이 걱정하셨어요. 공부하지 말고 잘하고 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고3 때 공부가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제 동생 일 때문이었어요. 나이 차가 있는 막내 동생이었고 그때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구 생일이라 그 집에 놀러 갔다 온다고 했는데 저녁에 얼굴을 보니 양볼이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맞아서 부은 얼굴이었어요. 너 얼굴 왜 이래? 형. 울지 말고 말을 해. 얼굴 왜 이러냐고. 맞았어? 그게 친구 아빠가 나 때렸어. 뭐? 왜 때려? 친구 아빠가 왜 때리냐고? 나는 안 훔쳤는데 친구 장난감이 없어졌다면서 나보고 훔쳐갔대. 친구가 생일 선물로 받은 비싼 자동차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걸 동생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고는 애 얼굴을 때린 거였어요. 동생은 아니라고 했고 나중에 친구 방에서 찾았다는 말에 저는 눈이 돌아갔죠. 그래서 동생을 앞세워 그 집에 찾아갔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대문도 안 열어주면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더군요. 정말 어른 같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알리지는 않았는데 그날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던지 밤에 잠이 오질 않았죠.
사람 사이 위아래가 없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은 분명히 존재했고 부당한 이런 일 때문에 저는 더욱더 제가 잘 돼야 한다고 의지를 불태웠어요. 사과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집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갈 때마다 문전박대였고 결국엔 엄마가 아시게 돼서 함께 찾아갔더니 그제야 그 집 엄마가 나와서 쭈뼛거리며 미안해요 한마디 하고는 다시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사과하는 태도가 왜 이러냐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엄마는 진정하라고 하시며 그냥 집에 가자고 하셨죠. 엄마, 저게 무슨 사과예요? 제대로 하려면 때린 사람이랑 누명 씌운 애새끼도 같이 나와서 사과해야지. 혼자 덜렁 나와서 미안하고는 가버리는데 그냥 둬요? 사과 받았으니 그냥 가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엄마!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 거야. 엄마는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저는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부당한 상황에도 할 말을 못했던 우리 집 상황. 우리가 그 친구 집에 돈을 빌린 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가 찾아가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것조차도 부모님은 용기를 내서 해야 했던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되는 일이 모두 돈 때문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왜 가난이 끝이 나지 않는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모든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았죠. 결국엔 제가 잘 돼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제대로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동생들 무시당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그게 제 목표가 됐죠. 맘 같아선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수능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약대를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중에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법 잘 사시는 것 같았기에 그 길로 가기로 했죠. 대학에 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대학에 가고 나서도 군대에 가서도 저는 쉬지 않았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죠. 제가 원하는 약사가 되기 위해서 이악 물고 끝까지 버텨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약사가 됐고 시내에서 굉장히 잘 되는 약국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병원이 모여있는 동네라 하루에 방문하는 손님이 정말 많은 약국이었어요. 처방전이 나오면 약을 제조하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처방전을 보고 제조하고 설명하고 기계처럼 일을 했죠. 어찌 보면 약국도 서비스업인데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과 상담도 해드리고 인사도 나누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조언도 해드리고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제조실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에게 약사라는 직업은 그저 기계처럼 약을 포장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일을 하면서의 만족감은 크지 않았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쓸 돈을 제외하고 모조리 집으로 보냈죠. 마침 둘째 동생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셋째도 고등학생이라 공부하는데 돈이 꽤 들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셔서 수입도 줄고 있었기에 제 수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번 달도 이렇게 많이 보냈어? 너 쓰지 그래. 아이 엄마, 나 쓸 돈 빼고 보낸 거야. 집에 써요. 너도 돈도 모으고 그래야 하는데 매번 집에 다 쓰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정우야. 아이 엄마 아버지가 나 뒷바라지 다 해주셨잖아요. 내가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미안해하지 마요. 자식 돈 쓰면서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딨어. 고맙다. 고마워 정우야. 오늘은 다 같이 고기도 사드시고 그래요. 나이 드실수록 고기 챙겨 드셔야 해. 그래 고맙다. 매달 월급을 붙일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하셨던 엄마셨어요. 전화기 넘어 울음을 삼키는 엄마를 뻔히 알면서 저도 코끝이 찡해지면 일부러 밝게 얘기하면서 말을 했죠. 내가 원해서 하는 일, 우리 가족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당연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부모님은 그저 미안해 하셨어요. 나중에는 그 미안해 하시는 말조차 듣기 싫어서 빨리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끝없이 하게 됐죠. 좋은 대학에 약사하는 직업까지 챙겼지만 연애는 저와 별개의 일이었어요. 저보다 못한 대학의 수입이 적은 친구들도 수입차에 비싼 집에 살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지만 저는 그러지를 못했죠.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가족이었기에 동생들 제대로 배우고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저에게 최대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일은 뒷전으로 하고 동생들 학비를 전부 제가 지원했어요. 둘째 동생은 또 공부머리가 있어서 해외 어학연수까지 제가 다 지원했고, 셋째, 넷째 마찬가지로 하고 싶다는 건 다 지원했어요. 가끔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제가 예수나 부처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 베풀기만 하는 삶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끝이 있기에 동생들도 공부를 마치는 그 순간이 있었기에 참고 버틸 수가 있었고,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들 한 자리씩 하는 위치에 있어요. 덕분에 시집장가도 잘 가고 저에게 부모 같은 형이라며 깍듯이 챙겨주고 그래요. 그때 제가 맞이로서 베풀었던 것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죠. 동생들 뒷바라지가 끝나고 전셋집도 하나 마련한 뒤에 월급쟁이 약사를 그만두고 제 약국을 하나 차리게 됐어요. 자본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가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 미분양된 빌딩에 입점을 하게 됐고, 몇 개 없는 병원의 환자들을 보면서 약국을 운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돈이 정말 안 됐습니다. 약국 운영비에 임대료까지 지불하고 나면 생활비가 겨우 남을 정도였어요. 워낙 자본금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많이 어려웠죠. 손님이라도 많으면 수입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희망이라도 붙잡고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먹었을 텐데, 오픈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간에도 큰 차도가 없었어요. 계속 월급 받으면서 있을 걸 그랬나 후회가 됐지만, 개국한 약사들이 저보다 2배, 3배 벌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면서 버텼죠. 처음 2년은 별 소득 없이 정말 버티기였고, 3년째부터 슬슬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째가 됐는데 미분양 빌딩이 병원으로 꽉 차게 되더군요. 그때부터 약국은 바빠지기 시작했고, 월급 주는 약사들도 한 명씩 고용하게 됐어요. 개국하기 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했어요. 약국 문을 열면 문을 닫을 때까지 하루 종일 작은 제조실에 갇혀서 끊임없이 약봉지를 포장해야 했지만 제 지갑 사정은 달라지더군요. 임대료와 약값을 지불하고 약사들 월급까지 다 주고도 돈이 꽤 남는 달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집도 큰 집으로 이사를 했고, 타고 다니던 경차도 중형 세단으로 바꾸게 됐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니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우리 정우 이렇게 잘 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럼 당연히 잘 돼야지. 그렇게 좋으세요? 좋다마다. 우리 장남 부모 잘못 만나서 계속 고생만 하고 엄마가 미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잔 날이 하루 이틀인 줄 아니? 이제라도 이렇게 잘 돼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아버지도 우리 동네로 이사 오세요. 농사도 이제 그만 지으시고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아직도 팔팔해서 논일 밭일 끄떡없으니까. 우리 그런 소일거리도 없으면 재미없어서 못 살아. 힘들게 왜 그러세요? 이제 편하게 지내셔도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용돈만으로도 생활 되시잖아요. 아서라. 우리는 사는 대로 살아야 해. 도시 생활 못해. 나이 드시고 여전히 논일 밭일 하시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서 같이 살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꿈쩍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시에서 살면 병난다시며 시골 생활을 고집하셨죠. 대신 저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손주를 안고 싶다는 말씀이셨어요.
너도 자식이 있어야지. 마누라도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엄마가 선짜리라도 봐주랴? 아이, 그러지 마세요. 선은 무슨. 언젠가 나도 인연이 생기겠지. 하루 종일 약국 안에 있는데 무슨 인연이야. 사람을 만나야 인연도 생기지. 아이, 그래도 선은 싫어요. 낯선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 으이그 답답이. 그냥 인사하고 차 마시고 얼굴 보면 되는 걸 뭐 그리 어려워해.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선이라도 봐서 장가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내키지가 않았어요.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데 감정 없이 목적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거 저는 싫었거든요. 고집 부리는 저를 보시고 어머니가 아직 배가 불렀다고 하시는데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남잔데 왜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만 결혼은 서로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거였죠. 언젠가 인연이 나타날 거란 생각은 뜬구름 잡는 생각이라고 면박을 받았지만 정말 인연이 있는 건지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여자는 약국에 약을 사러 온 손님이었고 지갑을 두고 가는 바람에 저와 만나게 됐죠. 지갑을 찾는다며 약국으로 전화가 왔고 마침 보관 중이었기에 찾으러 온다고 했어요. 약국 문을 닫을 시간은 다 돼가는데 도통 나타나지 않는 여자였죠.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온다고 했기에 다른 직원들은 다 보내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리 있어도 오지 않길래 10분만 더 기다렸다가 가려고 맘먹었는데 그때 약국 안으로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갑 찾으러 왔는데 제가 좀 늦었죠? 괜찮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지갑이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네,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그날도 겨울 한파라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짧은 원피스에 부츠를 신고 온 여자의 옷차림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멋을 낸다고 저렇게 입고 다니나 싶어 좀 한심스럽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나가길래 저도 퇴근 준비를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 도로가로 나왔는데 지갑을 찾으러 왔던 여자가 길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추운지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죠. 한파 소식에 길에는 사람도 다니지 않았고 서 있는 그 여자가 전부였어요. 추운 날씨도 신경 쓰이고 옷차림도 신경 쓰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차를 세우게 됐고 마침 가는 방향도 같아서 태워주게 됐어요. 그렇게 그 여자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날 내가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지갑을 두고 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만나지 않았을 거고 이런 고통을 받지도 않았을 텐데 하필 그날 그렇게 인연이 돼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구나 싶어요. 정말 신의 장난이 아니라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이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거죠. 하지만 그날 내가 차를 태워주게 됐고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그 여자의 털털한 성격과 눈웃음에 호감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고 그 후 데이트를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죠. 세상에, 거짓말. 정말 한 번도 연애한 적 없다고요? 네,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직업도 멋지신데. 그런가요? 시간이 좀 없었어요. 나랑 만날 인연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만나게 됐고 이렇게 사귀게 됐으니까. 맞는 말 같은데요? 그렇죠? 그 여자와 같이 데이트를 하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아는 사람이었고 일에 파묻혀 살았던 저에게 활력소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 여자에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빠져들었고 결국엔 프로포즈까지 하게 됐어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여자니 평생 함께 살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이후 부모님께 인사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온 장남이 그저 기쁜 부모님이셨어요.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신부감이었지만 나이 차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덕담을 해주신 부모님이셨죠. 양가에 인사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저에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군요. 뭐? 아기? 오빠도 나이가 많고 부모님 역시 연세가 많으시잖아. 오빠 이 나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얼른 손주 안겨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어?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너 괜찮겠어? 뭐 어때?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몇 달 안 남았는데 미리 결혼해도 되지 뭐. 그래? 시부모님께 손주를 얼른 안겨드리고 싶다고 하는 말에 솔직히 저는 감동받았어요. 예비 신부들은 결혼식에 예쁘게 보이고 싶잖아요. 물론 임신하겠다고 해서 바로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몸매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기꺼이 임신을 하겠다고 하니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침을 했고 신기하게도 아이가 바로 생겼습니다. 뭐? 임신?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자 봐봐. 초음파 사진. 이게 아기 집이라고? 응. 여기서 아기가 자라는 거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빠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산부인과를 다녀와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제가 원래 눈물이 잘 없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초음파 사진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 좋았죠.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를 한다고 제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는데 그 여자를 만나고는 결혼에 자식까지 생기니 복이 더블로 막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장남이 결혼도 하고 손주까지 생겨서 부모님은 저보다 더 많이 기뻐하셨고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복이 넝굴채 들어온다며 정말 찐으로 좋아하셨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결혼 전이긴 했지만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축 아파트에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살림까지 싹 다 제가 준비해서 그 여자를 모셔왔어요. 여자 동기들은 뭐 살림까지 다 사주냐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저는 할 수 있으면 더한 것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바로 생기니 그 모든 일이 저에게 꿈만 같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아까운 게 있겠어요, 제가. 다 퍼주고 싶은 마음만 들었죠. 결혼식 준비에 일찍 시작된 신혼생활에 저는 정말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때가 바로 그날이구나 싶어 행복을 마음껏 만끽하며 지냈죠. 그 여자를 일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쉬면서 태교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제가 해줬어요. 하루 종일 조제실 안에 갇혀 일을 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까지 전부 제가 했고 쉬는 날에는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아이 물건들을 쇼핑하며 마냥 행복하게만 지냈어요. 저희 부모님도 혹시나 저희 집에 오면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오고 싶어도 참으시고 어쩌다 오시더라도 점심 식사만 간단히 하시고는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새로 장만한 40평대 아파트에서 한 번을 못 주무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죠. 먼 길 오신 걸 알았지만 그때는 그 여자와 뱃속의 아이에게 온 신경을 쓰고 있어서 부모님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어요. 새로운 가족의 정신이 팔려 정상적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가 걱정돼서 신혼여행은 가까운 국내로 다녀왔어요. 혹시나 서운해할까봐 고급 호텔을 빌리고 결혼 선물도 사주면서 제 나름의 위로를 해줬죠. 남들은 신혼여행으로 해외에도 가고 그러던데 임신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니 혹시 아내가 속상해할까봐 신경 써준 거였어요. 입덧 때문에 몸은 말라가는데 배는 조금씩 불러오는 아내의 모습은 저에게 천사만큼 예뻤고 아름다웠어요.
제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본 어떤 것보다 예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완전히 홀딱 빠져버린 거죠. 그 여자의 실체는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만나서 결혼식까지 한 번도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여행 후 함께 병원을 가게 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동안 산부인과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병원이 멀리 있다면서 혼자 가도 된다고 해서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병원을 가자고 따라 나섰더니 제 약국에 있던 그 빌딩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당신 병원 멀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 다니고 있었던 거야? 어? 그게 얼마 전에 옮겼어. 몸이 무거워지니까 다니기가 힘들어서. 여기도 산부인과 있던데? 그래?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안 했어. 내가 우리 콩아리 보러 갈 때 같이 가고 싶다고 해도 안 데려가서 서운했는데 알려주지. 미안해. 당신 바쁘다고 그랬지. 아내는 얼마 전에 병원을 바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간호사들이 제 아내를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바꿨는데 어떻게 간호사들이 다 알아보지 싶어서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가 보다 여기고 넘어갔어요. 진료를 보면서 초음파로 아이 모습을 확인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태동도 시작돼서 꿀렁거리는 배를 보고 있으니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임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냥 웃고 있으니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버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요. 제 아이인데 안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나면 해주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그러시겠네요. 그 사는 곳이 저랑 같은 아파트시네요. 정말요? 저희는 얼마 전에 결혼하면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아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해서. 네, 우리 아파트 살기 좋아요. 길에서 뵈면 인사하면서 지냅시다. 네네. 의사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서 놀랐어요. 남자 의사인 것도 조금 신경 쓰이는데 주민이라니. 그 앞에선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내심 병원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병원을 바꾸자고 했어요. 네. 여기 의사쌤 진짜 유명해. 그래서 나도 이쪽으로 바꾼 건데. 나 여기서 출산할 거야. 아니, 좀 그렇지 않아? 같은 아파트 살면 마주치기도 하고. 나는 별론데.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당신이 나을 것도 아니면서? 그건 그런데 생각 좀 해보자. 응? 싫다고. 나 여기서 나을 거니까 자꾸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곧 죽어도 그곳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아내를 보며 난감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출산이잖아요. 자연분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더 신경이 쓰이는데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그 병원에서 출산하기로 했죠. 막달이 다가올수록 아내의 배가 풍선처럼 부풀었어요. 정말 터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배 때문에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걸 보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도 덩달아 긴장이 돼서 잘 먹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진통이 왔습니다. 초저녁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미리 싸뒀던 출산 가방을 들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초산이라서 진행이 더디다며 진통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자니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산모분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견딜만 해요, 선생님. 의사를 향해 억지로 웃어주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도 했고 저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의 친구가 도착했어요. 아내와 단짝 친구라 연락을 받고 급히 와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진통은 계속되고 드디어 출산을 위해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받으려고 하다가 왠지 기분이 이상해 받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동생이 했어요.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 왜? 왜 쓰러지셨는데? 몰라.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 계셨어. 빨리 와, 형. 알겠어. 우선 119에 신고부터 해. 평소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왜 쓰러지셨는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걱정이 너무 됐어요. 저는 별 수 없이 아내에게 말을 하고 그곳을 떠나야 했죠. 아내 친구에게 잘 부탁한다며 당부를 하고는 부랴부랴 친가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하필 출산하는 이 시점에 일이 생긴 건지 아내 곁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고 한편으론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조급해졌어요. 차에 엑셀을 급히 밟으며 동생이 알려준 병원으로 급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응급실에 계셨어요. 다행히 정신이 드셨고 저혈압 상태여서 잠시 기절을 하신 것 같다며 당뇨 검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혹시나 뇌출혈이나 심장병일까 싶어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당뇨병도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은 면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혼자 애를 낳고 있다고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얼른 가보라고 등을 몇 번이나 떠미셨는지 몰라요. 사부인이라도 와 계시면 안심이 될 텐데 하필 이때 해외여행을 가셨다니 새아기가 얼마나 무섭겠니. 어서 가서 돌봐줘. 알겠어요. 먼저 가서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네가 지금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우리는 네 동생이 있으니 괜찮아. 걱정 말고 어서 가봐. 운전 조심하고. 네, 출산하면 전화 드릴게요. 그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다시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발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를 빌면서 운전을 했지만 중간쯤 갔을 때 아내 친구로부터 아이가 태어났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으며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비록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보지 못했지만 친구가 보내준 아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저는 더 빨리 차를 몰아 아내를 향해 갔고 드디어 병원에 도착해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땀에 젖었던 머리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또 고맙던지 아내도 제가 와서 안심이 된다며 환하게 웃어줬고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 눈엔 아내를 닮은 것 같았고 누구를 더 닮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됐는데 초보 엄마 아빠라 얼마나 허둥댔는지 작은 아이 하나에 어른 둘이 꼼짝을 못하고 지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처음 알았고 새삼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들 정도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가 퇴원하고 집으로 부모님이 오셔서 손주를 안아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두 분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이제라도 효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첫 돌을 맞은 돌잔치에서 제 행복은 모두 깨지고 말았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저에게 모진 행동을 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없이 오로지 제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돌잔치를 위해 저도 아내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돌잔치가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더 기분이 좋았죠. 우리 아이 첫 번째 생일날을 제대로 축하할 수 있게 돼서 더더욱 말이에요. 돌잔치 당일
제 친구, 아내 친구,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모였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초대를 했죠. 그 의사는 아내가 초대를 했는데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선생님을 왜 불러? 그 병원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내가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 초대는 해보고 오시든 안 오시든 하시겠지. 아이, 바쁠 텐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 저도 잊고 있었는데 돌잔치 당일날 웃기게도 의사 선생님이 왔더라고요. 좀 황당했지만 우리 아들 태어날 때 받아주시고 돌잔치도 참석해 주시니 각별하게 생각해 주신다 그렇게 여겼어요. 홀에 손님이 꽉 차고 돌잡이가 시작됐어요. 똘똘한 내 아들이 잡은 건 청진기였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의사를 우리 아들이 이뤄주겠다 싶어 마냥 기분이 좋아 허허허 웃고 다녔죠. 손님들 일일이 인사를 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 친구가 핸드폰을 주면서 아들과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분 좋게 찍어줬고 아내도 같이 찍고 다른 친구들도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장을 찍으며 제대로 찍혔나 친구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음료수를 먹다가 친구의 옷에 쏟아버렸어요. 아이, 차가워. 이걸 어쩌지? 음료수 때문에 옷을 다 버렸네. 괜찮아요. 화장실에 가서 닦으면 돼요. 미안해, 혜진아. 나랑 같이 화장실 가자. 아내와 친구는 화장실로 갔고 아이는 어머니가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힌다고 하셨어요. 저는 흘린 음료를 닦다가 친구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사진첩에 우리 아들 폴더가 따로 있더라고요.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친구라서 내가 못 본 사진도 찍은 것 같아 자연스레 시선이 갔고 급기야 핸드폰을 손에 들고 보게 됐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그때 왜인지 돌발 행동을 하게 됐어요. 아이 사진을 몇 장 보고 있는데 동영상도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왠지 출산할 때 영상인 듯한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영상이었고 아들의 출산 장면이 찍힌 귀한 영상이라 친구에게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내의 모습도 있었어요. 힘겹게 진통을 참아내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 힘찬 울음소리를 뱉어내더군요. 아이는 엄마 품에 잠시 안겼다가 간호사들이 데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가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내는 환하게 웃어주더니 곧 의사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의사는 아내에게 안기며 내 아내와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친구의 핸드폰은 아이를 찍고 있었어요. 분명 아이를 찍는 영상이었지만 한켠에서 그 둘이 입을 맞추는 게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마치 남편이라도 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 돌잔치 식장에 왔던 의사를 눈으로 쫓았어요. 그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온 아내가, 아니 그 여자가 그 의사와 몰래 손을 맞잡는 것이 제 눈에 포착됐죠. 저는 눈이 돌았고 그 둘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의사놈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야! 식장 안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내 아내라는 그 여자는 제가 의사한테 계속 달려들자 말린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 자식 넌 뭐야? 대체 뭔데 우리 주위에 계속 얼쩡거리는 거야? 당신 왜 이래? 미쳤어? 너 사실대로 말해. 내가 다 봤어. 둘이 손잡는 거 다 봤다고. 무슨 소리야? 헛것 보여? 그 여자는 내가 다 봤다는데도 오리발을 내밀며 아무 사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 의사놈은 맞은 얼굴을 부여잡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의 핸드폰을 가져와 영상을 틀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달려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길래 그 손을 피해 영상을 틀었죠. 둘이 입맞춤하는 장면을 그 둘에게 똑똑히 보여주면서 소리쳤어요. 아무 사이 아니라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둘이 입맞추고 난린데 이래도 아무 사이 아니라고? 너 솔직히 말해. 니들 결혼 전부터 아는 사이지? 맞지?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가긴 어딜 가, 이 새끼야! 도망가려는 그 인간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친구들의 만류로 결국 놓치고 그날 돌잔치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내 지인들과 친척들, 가족들은 우리 부부의 추태를 모두 보고 말았고 저 또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돼버렸어요.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 진정하라고 야단치셨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만 머릿속에 가득했고 아이를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대로 말하라고. 연애할 때도 결혼 이후에도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던 저였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럼 영상은 어떻게 설명할래? 오늘 둘이 손잡은 건 아무 사이도 아닌데 둘이 왜 그러냐고! 너 그렇게 우기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아? 여보, 제발 나 믿어줘, 응? 그딴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 나 친자 검사도 할 거야. 그럼 다 밝혀지겠지. 그지? 안 돼, 여보. 제발. 안 돼. 그러지 마.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 놔! 그 여자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사정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어요. 그 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한시도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방에서 밤을 지샜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아이 생각과 지난 결혼 생활에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모르는 비밀들이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날이 밝아지자 사실 확인을 시작했어요. 아이와의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옥 같은 기다림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을 때 검사지에는 제가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 종이를 붙들고 저는 울부짖었죠.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를 보고 있는 진료실에 들어가 그 의사놈의 멱살을 붙잡았어요. 네가 애 아빠냐? 어? 이 나쁜 새끼. 지 자식을 뵌 여자를 나한테 결혼시켜?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나가긴 뭘 나가, 이 자식아! 나랑 같이 경찰서 가자. 가자고! 왜 이래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놔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인간을 질질 끌고 나와 병원을 나가려고 했지만 간호사들이 말려서 그 자식을 놓치고 말았어요. 쥐새끼처럼 도망가더니 진료실에 숨어버리는 그 자식을 보며 숨을 돌리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시 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다른 놈의 자식을 베고서 나를 속이고 결혼까지 한 여자를 보니 눈이 돌아버리겠더군요. 당신 왜 여기서 일해? 가자. 가자고. 병원에서 나가자고 잡아끄는 그 여자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찰싹. 작은 몸이 휘청였지만 더 이상 그 모습은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여보. 소송 준비해. 너랑 나 끝이야. 여보. 저는 병원을 나와버렸고 그 길로 본가로 갔어요.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자 부모님이 기절할 듯 놀라시더군요. 그 의사가 유부남이었고 나를 만나기 전부터 내연의 관계였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기라며 속이 쓰렸지만 어쩌겠어요. 아이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정도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제가 키울 순 없었어요. 절대로요. 그 후 저는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과 친자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증거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다툴 것도 없었죠. 무조건 승소였어요.
그렇게 저는 독버섯 같은 그 여자를 떼어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자식과도 인연을 끊었어요. 그 의사놈의 집에도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려줬고요. 그 집도 발칵 뒤집힌 것 같던데 그 뒤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일도 아니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살던 집을 모두 처분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행복했던 일이 그리고 끔찍했던 그 일들이 모두 꿈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화가 나는 걸 보면 제가 겪은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끔찍한 일이 돼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빨리 이 상처가 아물길, 그래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긴 글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